격렬하게 요동치는 공포와 충동의 파도에 잠식된 남자, 현란한 수사와 언변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남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내밀한 세계를 엮어주는 하나의 종교.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 마스터는 야생적인 본능과 정제된 이성 사이에서 위험한 저울질을 이어가며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에 드러나는 감정의 균열을 조명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무모함, 그런 무모함에 쉽게 현혹되는 인간의 유약함, 이토록 역설적인 인간의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봤을지 정신분석학에다가 프로이트의 시선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프레디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가득한 인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각인된 죽음의 공포, 굴곡진 가정사로 인해 내재된 불안이 그것이죠. 그의 트라우마는 제어할 수 없는 성적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탐닉하는 본능에 사로잡힌 것이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레디의 가족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아버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조카인 자신과 근친상간을 맺은 고모, 이들은 하나같이 온전한 자의식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프레디와의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 정립된 도덕과 이성을 배양할 환경 자체가 조성될 수 없었던 것이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 구조를 설명하며 크게 원초화, 자아, 초자아의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원초화는 말 그대로 본능, 다시 말해 1차원적인 쾌락과 욕구에 지배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원초화는 평생 유아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이 특징인데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충동을 실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런 원초화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이는 3세에서 5세 사이 유아기에 부모로부터 습득하는 사회성 전반을 의미합니다. 주로 도덕성과 양심에 직결된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초자아가 원초아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충동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절하며 실현시키는 자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프레디는 초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올바른 도덕관념을 가르치기 위해선 강력한 권위와 안정적인 연대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프레디의 부모에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레디는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피가 섞인 가족에게까지 분출했고 성인이 된 이후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욕망으로 키워나간 것이죠.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면 반복 강박이라는 걸 체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현되는 것이 바로 죽음 충동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는 죽음 충동을 자아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원초적인 충동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동이 계속 쌓이면 마조이즘이나 세디즘 같은 왜곡된 성충동으로 발현되기도 한다고 정의했죠. 반복적인 살인으로 비롯된 자기 파괴의 충동이 폭력성을 동반한 성적 욕구까지 확장되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살펴보면 영화에서 그려내는 프레디의 자유분방한 욕구와 폭력성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영원히 상처로 남은 가족과 전쟁이란 존재. 영화는 이 두 개의 축을 프레디에게 심어놓은 채 서서히 그를 맹목적인 믿음의 늪으로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선박에 오른 프레디는 신흥종교 코즈를 이끄는 도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종교는 무의식의 기저에 존재하는 기억과 전생을 더듬으며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걸 기치로 내세우죠. 도드는 최면을 통해 프레디에게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프레디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죠. 프레디 입장에선 도드가 정처 없는 삶에 처음으로 이정표를 제시해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유아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 욕구가 발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디의 경우엔 부모를 향한 애착 욕구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죠. 문제는 프레디의 심리가 유아기적 충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이성적인 판단이나 분별을 수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적절한 상대를 찾으면 합리적인 경계심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는 얼핏 보면 지배 피지배 관계처럼 비춰지는데 영화에서 그려내는 프레디와 도드의 관계가 딱 이런 모습이죠. 도드 입장에서도 프레디의 결핍은 종교의 당위성을 강화해줄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도드는 온화한 태도를 견지한 채 술을 매개로 삼아 프레디와의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죠.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무분별한 애착이 얼마나 쉽게 관계를 이어주는지 보여주며 더불어 얼마나 쉽게 깨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슬며시 드러냅니다. 코즈라는 종교의 핵심은 최면을 통해 마주하는 태초의 힘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신도들의 연대가 종교를 지탱하는 중추가 되죠. 도드는 코즈의 핵심 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That we do away with all negative emotional impulses and bring man back to his inherent state of perfect. 이렇듯 미완의 존재를 완벽으로 인도하는 방식은 프로세싱이라 일컬어지는데 일종의 최면수를 통해 무질서한 본능을 현실 질서에 편입시키며 이상과 본능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코즈의 본질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망상의 사전적 정의가 근거 없는 상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코즈의 논리엔 자연의 섭리로 체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존 모어라는 과학자의 비판처럼 개인의 의지 하나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논리는 어불성설 그 자체입니다. 존과 논박을 주고받다가 점점 격앙되는 도드의 모습도 코즈가 얼마나 빈약한 논리를 기반으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도드 역시 절대자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인간에 가깝다는 걸 방증합니다. 프로이트는 저서 문명 속의 불만을 통해 종교를 집단망상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는 종교가 개인적인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현실 세계를 망상으로 대체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개인을 유아기적 심리 상태에 묶어둔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를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 망상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프로이트의 분석이 코즈에게도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종교 앞에서 개인의 삶은 하찮은 존재가 되는가? 둘째, 현실보다 앞서는 존재가 있는가? 셋째, 코즈의 구성원들은 유아기적 심리 상태에 있는가? 놀랍게도 영화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타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코즈에서 개인의 삶은 태초의 힘을 통해 고쳐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쳐진 개인의 삶이 모여 궁극적인 완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의 삶은 종교의 이상향과 대척점에 위치하는 미약한 존재로 볼 수 있죠. 게다가 현실이 아닌 지난 과거 혹은 전생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종교에서 현실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궁극적인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동참하는 코즈의 구성원들은 모두 상처와 두려움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죠. 자발적인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성숙하지 못한 심리 기제로 자신의 세상을 구축하는 존재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들은 유아기적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코즈는 개인이 직시해야 하는 현실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람들을 불가해한 영역에 가두는 심리적 망상처럼 다가옵니다. 기억 대신 상상을 강조하며 실제하지 않는 무언가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움직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이들이 몸을 실은 배의 이름이 알레테이아, 즉 숨겨진 걸 드러낸다는 뜻을 품고 있다는 걸 살펴보면 상당히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영화에서 밀주는 프레디와 도드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매개가 됩니다. 프레디는 밀주를 제조하며 인체에 유해한 것들도 함께 섞는데 도드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프레디 자신도 무엇을 섞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면 밀주는 프레디의 페르소나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온갖 재료가 섞여 탄생하는 밀주처럼 프레디의 자아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처가 얽히고 설켜 체현되기 때문이죠. 도드가 밀주를 유달리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과 유사합니다. 도드에게 프레디는 코즈의 당위성을 증명해줄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복잡하고 깊은 프레디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코즈의 존재감엔 더욱 힘이 실릴 테니 말이죠. 그러니 도드 입장에선 무엇이 섞였는지 알 수 없는 밀주를 즐기는 게 그 밀주를 만드는 프레디의 심연 속을 유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도드에게 밀주는 프레디와 교감하고 유대를 형성하는 지름길인 셈이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밀주는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수단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영화 내내 도드는 태연자약한 태도로 사람들을 감화시키지만 은연중에 드러나는 자신의 한계를 애써 감추기 바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드는 프레디와 함께 밀주를 즐기는 순간만큼은 가장 편안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프로이트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고통을 망각하도록 한 분야에 편향되거나, 고통을 줄이도록 대리로 만족할 대상을 찾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의식을 마취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음주는 세 번째 방식에 속하는데, 의식을 마취시키는 과정엔 반드시 현실을 유일무이한 적으로 간주하는 심리기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허점으로 가득한 현실을 부정해야만 음주가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를 놓고 보면 도드 스스로도 자기 무의식에 자신의 현실이 허점과 거짓으로 점철됐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사람들을 완벽으로 인도한다는 불가능 아래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다가 무한한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엉망이 된 자의식을 밀주로 잠재우는 것 하나뿐인 셈입니다. 결국 영화에서 밀주는 상처투성이인 한 인간의 현신이자 거짓에 잡아먹힌 영혼의 마지막 휴식처로 작용하며 프레디와 도드 두 사람의 복잡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즈라는 공동체 안에서 프레디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도드의 입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도드는 주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프레디를 넓은 관용의 태도로 대해줍니다. 제대로 된 부모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한 프레디에게 도드의 호의적인 태도는 흡사 아버지의 사랑처럼 다가옵니다. 도드에게도 프레디는 유달리 애착이 가는 자식처럼 다가오죠. 그러나 코즈와 도드의 허점이 드러날수록 프레디는 이전의 맹목적인 태도를 서서히 거두기 시작합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이 결국 자신처럼 유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프레디는 독립적인 개체로 거듭나고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죠. 이와 관련해 프로이트는 아이에겐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극복하고 싶은 양가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죽이며 절대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오이디푸스가 신탁에 따라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신화에선 살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그려지지만 이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일종의 진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레디는 도드와 함께 바이크를 타다가 도드가 찍은 포인트의 정반대 지점을 향해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프레디가 이를 통해 한 단계 진보한다기보단 정처 없이 헤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훗날 다시 만나게 되는 도드도 프레디에게 마스터가 없는 세상을 찾아보라고 말하지만 프레디는 영화의 마지막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것처럼 불안한 모습으로 일관하죠. 그런 의미에서 모래 여인을 껴안고 바닷가에 누워있는 프레디의 마지막 모습은 두 가지의 의문을 남깁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찾은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라지 못한 자아 속에 갇혀 또 다른 마스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이 관계라는 안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늠할 수 없는 침묵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영화 마스터는 불완전하고 의존적인 인간들이 직면해야 하는 혹독한 세상의 이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갇힌 어른이 겪는 성장통, 그 고통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 그로 인해 찾아오는 거대한 상실의 정서. 여러분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1인칭 지점이었습니다.